우리가 지금 이제 렉처 노트 6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렉처 노트 6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그 강의 노트가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오늘 렉처 노트 6을 다 맞춰볼 텐데, 혹시라도 못 맞추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렉처 노트 6에 다 못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고 우리 테이크홈 그 파이널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실제 테이크홈 파이널은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거고, 정확하게는 중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24일 금요일 정도까지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일정을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 숙제 2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미 그 테이크홈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느냐 그건 아닐 텐데, 숙제 2번에는 이제 솔루션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2번 솔루션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솔루션 중에서 우리가 3번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관해서 T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사후 추론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략했는데, 이제 오늘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 테이크홈 시험에서는 그 숙제 2번에 3번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테이크홈 문제로 살펴볼 테니, 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화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 미니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강의 이 노트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몇 가지 그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그런 몇 가지 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봤었어요.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듯이 이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트레이스 플롯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CF,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이 노멀 믹스처의 예, 우리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요 예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조금씩 더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가서는 이제 노멀 믹스처에서의 베이전 추론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니 프로젝트 그 일종의 프로그레스 리포트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그 미니 프로젝트 중에 그 이제 일종의 믹스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도 있긴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자,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노멀 믹스처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셋업이고, 베이지안 추론 쪽보다는 단순히 믹스처에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MCMC 다이어그노스틱스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원래의 노멀 믹스처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컴포넌트들을 바탕으로 한 어떤 분포의 믹스처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타는 세 개의 노멀 분포를 가지고 믹스처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본에서. 예. 그런데 그 표본을 추출할 때 믹스처로 표현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어려운 거죠. 물론 여기서는 특정 믹싱하는 웨이트가 0.45, 0.1, 0.45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각각의 노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섞어버리면 된다라고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 믹싱 웨이트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여기 대안적으로 해당 노말 모형의 평균과 분산은 예를 들어서 2개, 3개 이런 믹스처의 형태라면 그에 대응하는 모수는 어떤 식으로 추론할 것인가를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가서 설명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믹스처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method of composition이라는 거 생각 자체가 이 델타와 세타,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분포가 어떤 특정한 정규 분포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일종의 인디케이터죠. 지시자죠. 지시자를 우리가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노멀 믹스처라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2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 경우에는 50%의 똑같은 확률로 두 개의 노멀 분포를 섞는 경우가 되고 지금 여기는 세 개의 노말이고 그에 대응하는 믹싱하는 확률이 서로 다르고 있는 거. 0.45, 0.1, 0.45. 여전히 우리는 이 해당하는 확률 0.45, 0.1, 0.45로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죠. 1, 2, 3.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인디케이터는 관측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타에 관한 결국 세타를 이 해당하는 믹스처에서 표본을 뽑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생각하는 거죠. 그 인디케이터가 1이라면 첫 번째 노말에서 뽑고 인디케이터가 2면 두 번째 노말, 3이면 세 번째 노말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디케이터는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그런 확률 변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latent variable이다. 잠재해 있는 또는 hidden variable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이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생각할 때 이 해당하는 hidden variable, latent variable, indicator variable을 관측하지 않았지만 관측한 것처럼 취급한 다음에 깁샘플러에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어쨌거나 이 예제에서는 인디케이터가 3개 있는데 인디케이터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해당하는 노멀로 세타를 뽑는 방식이 method of composition이고 그것은 인디펜던트를 가정하는 몬테카를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3개의 그림 자체가 인디펜던트한 몬테카를로에서 지금 표본이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스 플롯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해당하는 ACF, 오토콜레이션 펑션도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똑같은 노멀 믹스처를 뽑을 때 우리가 델타와 세타에 대해서 지금은 델타를 하나 뽑고 델타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세타를 뽑고 있는 과정이 인디펜던트 몬테카를로인데 지금 우리가 깁샘플러의 예제로서 델타 기분 세타를 생각하고 세타 기분 델타를 생각하는 두 개의 조건부 분포에서 각각 표본을 뽑을 때 그럴 때 여전히 델타와 세타에 관한 표본을 뽑을 수 있는데 그것이 깁샘플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사후 표본 물론 이거 사후 표본은 아니지만 세타의 표본이 아래 두 번째 행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잘 트레이스 플롯도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인디케이터를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 뒤쪽에 가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설명할 때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깁샘플러 또는 MCMC의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방식이 트레이스 플롯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그려보는 건데요. 그거 말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대응하는 이 경우에는 요건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더 설명했던 것이 이 effective sample size에 관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trace plot을 본 다음에 auto correlation 펑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effective sample size라는 거예요. 자, ESS라고 보통 불리우는 effective sample size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자면 벅스나 잭스에서는 자동적으로 effective sample size를 제공할 것이고 R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테리어 샘플을 뽑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effective sample size를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코다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effective size라는 그런 R의 내장 함수이긴 한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effective sample size가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이 만약 모두 다 인디펜던트한 그런 표본에서 추출한 것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표본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은 인디펜던트한 것이 아니라 디펜던트한 깁샘플러로부터 표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지는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 sample average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인디펜던트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것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여기서는 n에 대응하는 것이 s라는 개수이기 때문에 s분의 시그마 제곱이 이게 이제 일종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깁샘플러, 마크업 체인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절대로 인디펜던트하지 않다라고요. 따라서 그때는 예를 들자면 해당하는 샘플 에버리지의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코베리언스 텀이 튀어나오는 거죠. 인디펜던트하다면 코베리언스 텀이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 K로 표시되는 이 K 레그를 갖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다 0이 될 거라고요. 만약 인디펜던트 하면.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해당하는 텀을 inefficiency factor IF라고 지칭하고, 실제로 우리가 추출한 표본의 S를 IF로 나눈 것을 우리가 effective sample size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S개라는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모두 다 인디펜던트라 그러면 해당하는 effective sample size는 S 그 자체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이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로우 K 값들이 0이 아닌 값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깁샘플러, 마크업 체인을 통해서 표본이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그 코릴레이션이 파저티브, 양의 코릴레이션이 되겠죠. 계속 이전의 값에 의존하는, 양의 값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1보다 큰 어떤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S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실제로 우리가 추출한 표본 S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추출한 표본이 굉장히 디펜던스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가 1000이라 그러죠. 1000개의 표본을 추출했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표본들이 디펜던스가 굉장히 커서 inefficiency factor가 예를 들어서 100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10을 100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인디펜던트한 샘플의 효과밖에 못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샘플 에버리지를 근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표본의 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effective sample size가 적어도 1000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이게 컨버지 잘했고 나온 표본들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표본의 개수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거다라는 거죠. 물론 얘기했던 1000이라는 거는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뭐 몇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방 바로 몇 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샘플 사이즈가 10 정도, effective 샘플 사이즈가 10 정도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 효율적이지 못한 샘플러가 되겠죠. 따라서 그 ESS라는 것이 우리가 해당한 깁샘플러나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이 컨버지 하느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벅스나 잭스에서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R에는
코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코다 몇 번 설명했는데 코다 Convergence Diagnostics Output Analysis라는 그런 이제 패키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건 어디에 활용하냐면 MCMC를 이제 한 후에 해당하는 표본들이 컨버지 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R에서 MCMC 샘플을 돌리든 X에서 돌리든 벅스에서 돌리든 우리가 만약 해당하는 사후 표본의 그런 값들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패키지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ffective Sample Size는 이 CODA라는 패키지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effective size라는 그런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그 effective sample size를 계산해 준다라는 거 우리가 간단히 그 R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effective sample size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하나 보려고 하는 예제예요. 요거는 베이지안 추론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dependent하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effective sample size는 dependent하게 표본이 추출되면 해당하는 우리가 추출한 표본보다 effective sample size가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하게 표본이 이제 나오는 방식이 AR1이죠. 오토 리그레시브 1.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베이지안 타임 시리즈를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AR 구조로 생성한 다음에 그때 대응하는 ESS가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살펴보려는 게 지금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당연히 베이지안 타임 시리즈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리그레션을 이해하면 실제로 베이지안에서 AR을 설명하는 건 그대로 아주 쉽게 적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이제 리그레션을 설명하겠지만 AR이라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어떤 계수 베타 곱하기 x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인 그런 거죠. 그래서 yt가 phi 또는 세타의 yt-1 플러스 입실론 t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AR1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R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리그레션을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AR 모형을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테이크홈에 베이지안 AR 모형을 적합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그대로 리그레션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 테이크홈을 어떻게 낼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딱 하나는 결정돼 있죠. 호목 2의 3번 문제 student T 그 생성하는 문제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 확장하는 문제는 확실히 하나 나와 있어요. 예. 어쨌거나 자, 요 예제를 보면 이 RA 코드를 보면 우리가 AR을 지금 노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AR이라는 펑션 안에 RLOM이 나오죠. RLOM이라는 것은 이제 노멀을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mean 펑션이 theta yi-1이 되는 거죠. 즉 yi-1이 기분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y는 노멀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노멀 theta yi-1의 평균이. 저 yi-1을 x로 바꾸면 그냥 그게 일반적인 리그레션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베이지안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가 AR 형태로 생성됐을 때 그때 effective sample size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세타 또는 파이 값에 따라서 지금 세타는 이제 파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노테이션이 이제 잘못되긴 했네요. 어쨌든 간에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네 가지의 값이죠. 0, 0.5, 0.75, 0.99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죠. 세타가 만약 0이라 그러면 yt는 그냥 입실론 t죠. 즉 입실론 t가 노멀 0일이기 때문에 phi 또는 세타가 0인 경우는 그냥 인디펜던트한 표준 정기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한 거죠. 다음 세타 또는 phi가 0.5, 0.75, 0.99로 올라가면 그에 대응하는
코릴레이션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 위의 그림은 우리가 밑에 있는 R 코드를 그대로 적합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즉, 맨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은 당연히 지금 phi가 0인 경우죠. 즉, 스탠다드 노멀에서 그냥 표본을 뽑아서 그에 대응하는 트레이스 플롯을 그린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트레이스 플롯에서 이상적으로 해당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림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그림 또는 그 아래 그림들을 점점 보면 이것은 코릴레이션이 점점 증가할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코릴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접한 값들이 계속 디펜던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런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은 이상적으로는 맨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effective sample size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경우에 effective sample size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1000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첫 번째의 경우에는 effective sample size가 그대로 1000이 될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1000개의 표본을 추출했지만 effective sample size는 더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라이브러리 코다를 불러서 거기서 effective size라는 그런 내장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R로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바로 다 계산이 훅 하고 한 번에 되네요. 예.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있었던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그림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인디펜던트한 표본이죠. AR 구조지만 AR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탠다드 노멀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쭉 흔히 우리 이상적인 트레이스 플롯이라고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1000개를 뽑았는데 그대로 effective sample size가 independent하기 때문에 1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림들을 보면 각각 세타의 값이 0.5, 0.75, 0.99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트레이스 플롯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패턴과 디펜드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디펜던트의 경우와 많이 다르죠. 그리고 effective sample size를 구해보면 285, 177, 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1000개라는 표본을 추출했지만 이 값들이 서로 디펜드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껏해야 200개의 표본, 285개의 표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177개, 그 다음에 4개의 표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1000개의 MCMC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할 때, 활용할 때 만약 effective sample size가 4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표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하거나 더 많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컨버지 안 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컨버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서 코드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코드를 잠깐만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effective sample size를 R 코드에서 다시 한번 R 코드를 보면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여기 돼 있죠. 여기요. 이거 effective size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effective size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라이브러리 코드를 로드해야 돼요. 자, 이제 강의록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노말 문제에서 다시 한번 effective sample size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돌렸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돌린 후에 라이브러리 코드를 통해서 effective size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에 대응해서 자동적으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 이미 우리가 요 값들을 이제 실제로 R 코드를 돌리면 요 값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000개의 표본을 추출했지만 예를 들자면 세타에 관해서는 해당하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0.031이고 안정적이죠. 예. 그러고 이펙티브 사이즈가 1000이 되고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그마 제곱의 경우에는 오토 코릴레이션도 약간 좀 크고 그 다음에 이펙티브 사이즈가 742가 되죠. 아직 컨버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표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1000개 정도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R 코드를 짜서 그것에 대한 아웃풋으로 포스테리어 샘플을 가지고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펙티브 사이즈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잭스나 벅스를 사용하면 그에 대응하는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후 분포를 계산하거나 풀 컨디셔너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이제 시험이나 숙제를 할 때는 만약 특정하게 당연히 여러분들 그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특정하게 뭐 풀 컨디셔너를 계산하고 그리고 R로 직접 구현하시고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잭스를 써가지고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잭스에도 R과 연동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R잭스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죠? R2JAX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얘기했지만 R과 JAX를 연동하는 건 RJAX도 있고 RunJAX도 있고 R2JA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R2JAX에서는 바로 디폴트로 Effective Sample Size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R을 통해서 다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R2JAX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그에 대응하는 이제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듯이 이미 effective sample size가 여기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 여기서 R2X를 통해서 그대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한 번 더 R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effective sample size에 대응하는 뭐 그걸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R2JAX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된다라는 거 한번 돌려보면 자 그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사후 표본에 대한 요약 값들도 등장할 것이고 각각의 값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아웃풋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R 해시라는 것도 나오고 n.eff도 나오죠. R 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 또 다른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겔만, 브룩스, 루빈 이런 분들이 제안한 또 다른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통계량이고 그것이 이제 R햇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계량이에요. 대략적으로 그 값이 1 근방에 있으면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컨버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역시 그것도 잭스나 벅스에서 디폴트로 제공해요. 특히 R2잭스에서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 R햇은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기를 살펴보는 거죠. n.eff.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터레이션은 1500개를 만들었는데 세타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그대로 effective sample size가 1500이 나오죠.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effective sample size가 1000이 되지 않은 거죠. 꼭 1000이라는 값이 어떤 타겟의 값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특정한 표본을 많이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에 대응한 effective sample size가 한 1000 정도 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컨버지 안 됐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터레이션을 2000번으로 바꿔보죠. 2000번으로 다시 바꾸고 한번 다시 또 돌려볼게요. 그대로 돌리면 자, 그러면 이번에 effective sample size가 4500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체인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4500이 나오고 있는데 체인의 수를 1개로 줄여보죠. 1개로 줄이고 다시 한번 돌려보죠. 자, 그러면 effective sample size가 여긴 계산이 안 되나요, 지금?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럼 이걸 2개로 바꿔보죠. 2개. 아마 이 잭스에서는 2개 이상일 때 이젠 나오죠. 이게 아마도 그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것이 R2JAX라는 펑션에서 체인이 여러 개일 때 그에 대응한 effective sample size를 디폴트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당하는 값이 이번에는 또 작네요. 이거 다시 3개를 해보죠. 3개. 자, 값이 약간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값이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 MCMC를 돌려서 표본들이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맨 처음에 돌렸을 때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1000개 이상의 값이 됐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표본의 수가 나올 때까지 좀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이제 effective sample size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지안 추론을 하고 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해당하는 샘플러가 MCMC 샘플러가 수렴했느냐라고 꼭 묻는다라고요. 그러면 트레이스 플랫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트레이스 플랫이나 트레이스 플랫 자체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우리 눈은 시각적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수치적인 게 필요하고 해서 그 다음에 ACF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CF가 또 약간 이제 제공하는 값 자체가 코릴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리니어리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에 기반한 effective sample size를 제공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 햇과 같은 겔만, 브룩스, 루빈 통계량 같은 것들을 더 제공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컨버지 됐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마크업 체인이라는 그 어떤 이론적인 원리와 실제 구현하는 데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근에도 이런 컨버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어떤 통계량 같은 것들이 계속 연구되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론적으로 마크업 체인의 이론을 통해서 주어진 모형이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렉처 노트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effective sample size까지 다 확인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thining의 과정이 있었는데 thinning 과정은 이미 이제 다 설명했었죠. thinning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ACF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ACF를 줄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던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지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실제로 이거 돌리게 되면은 여기 아래 R 코드에 보면 인덱스가 시퀀스 인덱스에 대한 시퀀스가 만에서부터 10만이고 100이 이렇게 100의 간격이 돼 있어요. 지금 thinning을 100번 하고 있는 거군요. 저기 설명이 있듯이 10만 번 이터레이션 하고 매 100번마다 표본을 떼어서 우리가 해당하는 표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서 실제로 돌려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뭐 그래서
이 예제를 뭐 돌려볼 수도 있긴 한데 잠시 돌려볼까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전에 3페이지로 돌아가 보죠. 3페이지로 우리가 돌아가면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깁샘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델타와 세타의 쌍을 뽑아내고 그 중에서 세타에 관한 표본을 그린 거라고요. 이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고 컨버지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트레이스 플롯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굉장히 지금 양의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해당하는 티닝 파트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는 똑같은 깁 샘플러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줄어들었죠. 트레이스 플롯도 안정적이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그나마 이전에 봤던 그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티닝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수의 표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가깝게 인접한 값들이잖아요. 지금 추출한 표본들이 디펜던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값들이 계속 디펜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디펜던스를 없게 만들어내는 거죠. 디펜던스를 없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코릴레이션을 점점 더 줄인다라는 거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점점 더 가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thinning이라는 말을 쓰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우리가 10만 개의 표본을 추출한 후에 번인을 10,000번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000개의 표본이 남겠죠. 그런데 그 99,000개의 표본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매 100번마다 떼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디펜던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그림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하고 간격을 훨씬 더 벌여서 예를 들어 매 100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들이 이제 디펜던스가 훨씬 더 줄어드는 안정적인 표본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effective sample size를 계산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계산이 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시간 우리 시간 여유 있잖아요. 아닌가? 예. 한번 돌려볼게요. 예. 예, 컴퓨터에 따라서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컴퓨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죠. 한참 걸려요. 금방 나오네. 아직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등장했죠. 예. 그리고 그림들도 등장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아, 그렇네요. 허이구. 자, 이렇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봤던 그림이고요. 심지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나름 이제 이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는 되게 오래 걸려요. 여기 effective sample size 계산하면 요거라고요. 152가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우리가 10만 번을 돌리고 10,000번의 번인을 취한 후에 99,000개를 100개씩 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가 9,900개만 이제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effective sample size를 계산하면 152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어떤 상황에서 컨버지 안 되면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MCMC 또는 깁 샘플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웬만한 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응용 상황들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의 기본 원리, 사전 분포, 가능도, 사후 분포, 이 원리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후 분포를 계산하거나 또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계산해서 깁샘플러를 계산하거나 이제 이런 그런 절차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의 익스텐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로서 이제 멀티베리엣 노멀 익스텐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차원 정규분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차원 정규분포 여러분들 뭐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요. 뭐 이미 우리 수업에서도 우리가 바이베리엣 노멀 2차원 정규분포를 생각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별량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다차원 정규분포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 정도는 간단히라도 언급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그 회귀 분석, 우리가 다변수 회귀 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또는 linear regression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벡터나 매트릭스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이 다차원 정규분포를 살펴봤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 어떤 이론적인 것을 언급할 것은 아니고 개념 정도를 이해할 거라고요. 실제로 모든 계산들은 1차원 정규분포, 2차원 정규분포에서 계산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차원이 2 이상으로 확장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P차원의 정규분포다 그러면 우리가 MBN, 멀티베리엣 노멀이다 라는 그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NP, 그래서 P라는 차원의 수를 표시하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문제에서 평균이 어떤 스케일러 밸류, 어떤 숫자 값이 아니라 벡터가 되고 베타라는 벡터가 되죠. P 차원의 벡터가 되고 해당하는 베리언스 텀이 단순히 베리언스 하나인 숫자 값이 아니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을 2차원 정규분포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확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대신 likelihood를 쓸 때 해당하는 노멀 분포가 다차원 정규분포가 우리가 매트릭스와 벡터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호가 있다 정도를 이해하면 되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베이지안 추론인 거죠.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그대로 모든 결과들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달라지는 건 뭐냐? 다차원으로, B차원으로 확장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자, 우리 노멀 문제에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모수가 세타인 노멀을 따르고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을 때 노멀 문제, likelihood가 노멀이면 prior도 노멀이고 그것이 깐죽이셨죠. 그러면 포스테리어도 노멀이다라는 사실이었죠. 기억하죠? 여러분들 숙제도 열심히 했고 중간고사도 봤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사후 분포가 노멀이고 사후 평균은 샘플 평균과 사전 평균의 가중합이고 그리고 사후 분산의 역수는 즉 posterior precision은 prior precision 더하기 sampling precision이다 라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차원의 숫자가 아니라 스칼라가 아니라 다차원의 벡터와 매트릭스가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n이라고 표시되는 저 사후 분산은 사후 분산 값, 어떤 숫자 값이 아니라 사후 공분산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의 역수는 prior variance 역수 더하기 sampling variance의 역수를 더한다 그랬는데 이제 숫자가 아니라 행렬이 되기 때문에 역수가 아니라 역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노테이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시그마 n은 prior covariance 사전 분포의 공분산의 역행렬 더하기 sampling variance covariance의 역행렬 더하면 우리가 이제 그에 대응하는 값을 그대로 갖는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는 평균 벡터는 이제 사전 평균 뮤제로 이거 벡터죠. 그 다음에 sampling average 이것도 벡터예요. NY바 이것의 가중합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 known 시그마의 경우만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다시 우리가 유니베리의 노말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다루게 되면, 자,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세타는 노말 문제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세타가 주어지면 문제는 노말 인버스 가마의 문제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 시그마 공분산 매트릭스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모수라 그런다면 매트릭스에 관한 공분산 행렬에 관한 어떤 사전 분포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배워본 적은 아직 없어요. 예. 그 분포가 실제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응해서 감마 분포를 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역감마 분포, 인버스 가마 분포를 준다라고요. 따라서 이제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숫자 값, 스칼라 밸류가 아니라 시그마라는 매트릭스예요. 따라서 이 매트릭스에다가 양의 값을 갖는 어떤 확률 분포를 줘야 돼요. 우리가 멀티베리언 노말도 어려운데 양의 값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의 분포를 주는 건 더 어렵겠죠. 그 분포가 뭐냐면 위샬트 분포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은 위샬트 디스트리뷰션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호프의 책에서는 이 시그마 매트릭스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위샬트 매트릭스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이제 언급하진 않을 거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노말 문제, 노말로 그대로 확장이 된다 정도만 언급할 거라고요.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응해서 우리가 감마 분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어떤 스케일러 밸류라면, 따라서 시그마 매트릭스일 때 그것의 역행렬에 대응해서 우리가 위셜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매트릭스 자체는 인버스 위셜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라는 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위셜트 디스트리뷰션은 감마 분포의 멀티베리에이트 형태다라는 정도만 소개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추론까지도 우리는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멀티베리에이트 질문 있네요. 질문. 포스테리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PPT에 잘 나와 있는 거 이전 유니베리에이트 노멀의 합이었으니까 멀티베리에이트 역행렬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시그마 n의 인버스가 돼야 되군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죠. 인버스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맞아요. 네. 저기 시그마 n에 여기 인버스 기호가 빠져 있네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예. 치명적인 타이포였네. 예. 예, 맞아요. 예. 좋아요.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적어도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이 어떤 건지 정도만 알게 되면 우리가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형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물론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몰라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simple linear regression 문제에서는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벡터나 매트릭스 안 쓰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차원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은 이렇게 매트릭스와 벡터를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도 회귀 분석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거나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적합할 때 필요한 것은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와 full conditional 또는 우리가 JAX를 통해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 이 매트릭스나 벡터 노테이션을 내가 처음 봤어. 당황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어쨌거나 리그레션 문제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 변수가 P개인 그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텐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우리가 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퀀티스트에서 베이지안이 아닐 때 우리 단순히 이 최소 제곱 추정량 배우죠. 그래서 ordinary least squares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죠? 리그레션에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뭐 매트릭스를 가지고 하는 그 형태는 안 배웠을 수도 있죠.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 뭐 R이나 SES를 통해서 직접 자료를 적합하고 해석하는 쪽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췄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베이지안이 아닌 회귀 분석에서는 OLS를 쓰죠. Ordinary Linear Regression. 그러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는 베타 개수를 찾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베이지안 관점에서 베타의 사후 분포를 계산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베타의 사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likelihood, 즉 y라는 observation의 그 normal likelihood가 필요한 거죠. linear regression의 형태. 그 다음에 사전 분포가 필요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사후 분포를 계산할 거라고요. 그런데 원리상으로는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멀 문제를 그대로 확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로 observation 자체가 likelihood 자체가 그대로 노멀 likelihood인 거죠. 자,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이게 노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설명 변수 코베리엣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y라는 것은 멀티베리의 노멀을 따르고 있는 거죠. 만약 x라는 값이 설명 변수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y가 멀티베리의 노멀에 예를 들어서 베타라는 이런 미인 벡터를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는 건 뭐냐? x라는 코베리엣이 더 포함된 것일 뿐이죠. 따라서 원리상으로는 그대로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멀티베리의 노멀 문제를 그대로 확장하면 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만약 흔히 유니베리엣 문제에서 노멀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y 원서부터yn들이 모두 다 IID인 노멀의 세타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런 노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리그레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x가 주어졌을 때 yi의 분포가 노멀의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분산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걸 그대로 확장하면 되는 거죠. 노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개수를 적합하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죠. 자,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세타에 관해서 칸주깃 프라이어는 노멀이었기 때문에 노멀 하면 그대로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도 노멀이 되죠. 그런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디펜던트한 프라이어를 주거나 또는 심지어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준다고 하더라도 직접 두 개를 각각의 마지널 분포와 컨디셔널 분포를 통해서 계산하는
method of composition보다는 깁샘플러를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이 기분됐을 때 세타를 풀 컨디션으로 추출하고 세타가 기분됐을 때의 시그마 제곱을 풀 컨디션으로 추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생각하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계수는 베타 제로, 베타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세 개가 모수가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이 작동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풀 컨디셔너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깁샘플러를 적용하면 되겠죠. 물론 정확한 애널리틱한 계산을 위해서는 풀 컨디셔너를 통해서 approximation 하는 MCMC 하는 그런 사전 분포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구할 수 있겠죠.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실제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노멀 문제에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의 제프리즈 프라이어와 똑같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세타에 관한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컨스탄트였죠. 똑같이 베타의 차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 simple linear regression이든 multiple linear regression이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컨스탄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 했던 결과들이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시그마 제곱분의 1을 타우라고 하면 이와 같은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수들이 2개 이상인 거죠.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p까지 있고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Fisher Information Matrix가 계산이 되고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수가 딱 하나일 때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Fisher Information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인데 모수가 2개 이상이 되면 Fisher Information Matrix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각각을 베타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시그마 제곱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의 형태는 이전에 우리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사용했던 그 제프리즈 프라이어와 다 똑같아요. 전혀 세타 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서로 인디펜던트한 프라이어, 즉 세마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해도 깁샘플러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실 그대로 다 확장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non-informative prior constant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들을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 과정들이 다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모두 다 똑같아요. 그 결론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컨스턴트를 사용하게 되면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가 결국 표본 평균이 Y바가 됐었잖아요. Y바에 대한 평균이 Y바라는 것이 샘플 에버리지 평균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제프리즈 프라이어 이 경우에 봐봐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자, 만약에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Y바라는 것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리그레션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컨스탄틴, 세타의 컨스탄틴 프라이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주어진 라이클리후드를 세타의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세타는 사후 분포는 노말의 y바가 된다 그랬죠. 제프리즈 프라이어라는 컨스탄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라이클리후드만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컨스탄틴 프라이어는 전체 사후 분포를 계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요거 자체가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건 단순히 우리 요 라이클리후드를 이게 지금 라이클리후드인데 요것을 베타의 입장에 관해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베타 햇 OLS는 이전에 봤던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베타 햇 OLS를 생각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아마 그 멀티베리언 노말에서 회귀 분석 시간에 베타에 관한 그 추론을 하죠. 베타 햇을 구해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베타 햇이 베타와 이제 베타 햇이 0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할 때 이와 같은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면서 베타 햇 OLS의 분포를 이용하죠. 그래서 베타 햇이 분포가 T 분포 따른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달라지는 거는 해당하는 라이클리후드를 베타 햇 OLS의 분포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베타의 사후 분포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즉 그리고 이게 지워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항만 좀 크게 해보면 좀 더 이동해가지고 조금 더 이 항만 더 크게 해보죠. 예. 여기만 살펴보면 이게 지금 실제로 베타의 라이클리후드인데 베타 햇 OLS의 관점으로 보면 평균이 베타인 그런 정규 다차원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라이클리후드를 이번에는 베타의 사후 분포로 살펴보는 거죠. 얘가 관심인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요게 평균인 멀티베리언 노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멀티베리의 노말이 사후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모든 결과들이 그대로 다 확장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주어진 라이클리후드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라이클리후드를 모수의 관점에서 사후 분포로 바라볼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논의는 이미 우리가 노말 문제에서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살펴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다 확장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게다가 우리가 대응하는 사전 분포를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심지어 인디펜던트 프라이어 즉 베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서로 독립인 세마이 간주깃 프라이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사용됐던 것이 그대로 다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 문제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세마이 간주깃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주변 사후 분포,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직접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했냐면 각각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베타에 관해서 멀티베리언 노말 사전 분포를 주고 시그마 제곱에 대응해서 인버스 가마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시그마라는 리그레션의 에러는 모두 다 독립이고 베리언스만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 제곱 하나만 추정하면 되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베타의
풀 컨디셔널 분포는 멀티베리엣 노말이 되고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가마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깁샘플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노말에서 뽑고 다른 쪽은 그걸 집어넣어서 인버스 가마에서 뽑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만 달라지는 건 뭐냐? 베타라는 회귀 계수가 적어도 단순 심플,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도 계수가 두 개인 거죠. 인터셉트하고 슬로프,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유니베리에이트 노말이 아니라 적어도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에서 표본을 이제 뽑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차적으로 깁샘플러를 적용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표본에서부터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분포로부터 깁샘플러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이제 깁샘플러를 알게 되는데 여전히 나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JAX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에 있어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3번 문제 숙제 2번에 3번 생략한 문제에 풀 컨디셔널을 유도해 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잭스에서는 이제 그냥 그대로 돌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likelihood prior만 정해 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후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컨디셔널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간단히 우리가 그 JAX 코드를 사용하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JAX 코드 사용하는 건 너무 쉽죠. 모형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예제는 뭐 흔히 이 벅스의 헬프에 가면 예제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다른 상황은 보지 말고 간단하게는 이건 거죠. 단순하게는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인 거죠.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 더하기 입실론이에요. 입실론은 노말 0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인버스 가마 또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해서 가마 분포를 사용하겠죠. 지금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모수는 3개예요. 베타 제로, 베타 1, 시그마 제곱. 그러면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해서는 2차원 정규분포를 사전분포로 사용하면 되는데 특히 2차원 정규분포 중에서 서로 독립인 2차원 정규분포라는 건 각각을 그냥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벅스 코드가 그대로 그걸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자, y는 노말 뮤 타우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을 적합할 때 y가 노말 d 놈의 평균 세타 분산 대신에 분산의 역수 타우를 사용한 거였죠.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지금은 리그레션 문제이기 때문에 세타가 아니라 뮤로 바뀌게 되고 이 뮤는 xi에 의존하게 되겠죠. 어떻게 의존하느냐? 선형 결합의 리니어 리그레션의 선형 결합의 관계를 통해서 코드를 조금 더 키워보죠. 자, 그래서 여기 뮤 i가 베타 제로 곱하기 xi인데 x를 특별히 우리가 로그를 취한 x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로그 x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이 예제는 실제로 듀공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다 표범의 일종이에요. 그 바다 표범의 일종이 이제 그
자라게 되면서 바다 표범의 몸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단순 선형 회귀로 일종의 성장 곡선, growth curve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예제인데, 당연히 growth curve는 성장 곡선이기 때문에 non-linear 비선형 함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바다 표범 듀공이라는 그 듀공의 바다 표범이 크기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부분까지는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 이 부분까지는 frequentis는 베이지안은 다 똑같다라고요. 그런데 추론하는 데 있어서 사후 분포를 생각하는 베이지안은 이와 같이 베타에 대해서 정규분포, 서로 두 개 독립인 정규분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프리시전이 0.001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분산이 아주 큰 거죠. 즉 non-informative한 제프리즈 프라이어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베리언스를 아주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응해서는 베리언스가 D 감마의 0.01, 0.01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여기는 똑같은 거죠. 달라지는 건 여기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을 할 땐 이렇게 했을 거예요. yi가 d 놈의 세타라고 써야죠. 세타 타우 이랬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관해서 세타 d놈 0, 0.001 이렇게 사용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리그레션 문제이기 때문에 세타 대신에 뮤 i가 되고, 그리고 뮤 i가 x라는 것과 선형 결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면 되겠죠. 그걸 명시한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잭스나 벅스나 그런 소프트웨어에게 자, 이 회귀 분석을 돌리시오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코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돌리게 되면 여기 해당하는 깁 샘플러를 지금 우리가 작동시킨 게 되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 이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해당하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 여전히 베타는 멀티베리엣 노멀이 되고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가마가 돼요. 달라지는 건 베타의 차원이 이제 스케일러 밸류 세타가 아니라 베타 제로, 베타 1 또는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 up to 베타 p까지 되는 그런 멀티베리엣 노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 컨디셔널 표본을 뽑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여전히 인버스 가마에서 표본을 뽑는 깁 샘플러가 그대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표본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도 적어도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웠던 모형을 그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거 딱 하나, 멀티베리엣 노멀 구조로 또는 베타의 차원이 스케일러 밸류가 아니라 벡터로, p 차원의 벡터로 옮겨가지만 만약 각각의 베타에 대한 사전 분포를 멀티베리언 노멀인데 서로 다 인디펜던트, 즉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비대각 원소들이 모두 다 0으로 주는 값이면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노멀 프라이어를 지금 예제와 같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베이지안 추론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도 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 보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좀 더 얘기하면서 테이크홈 기말고사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논의하면서 우리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테이크홈 이그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16일부터는 테이크홈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테이크홈 16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그 Q&A, 그 테이크홈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Q&A 세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일주일과 플러스 1, 24일 정도까지 테이크홈
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뭐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27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정을 다시 한번 다음 주 화요일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이번 주 마지막으로 있는 오늘 비대면 오피스 아워에 TA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